오늘은 먼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정말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할 것을 정말 몰랐나. 뭐라도 판단을 했을 텐데 누군가는 어떠한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몰랐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이 했던 전략적 판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기 전에 한반도에 관한 전략, 정책, 작전, 전술의 이 모든 수준을 관장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극동군 사령부였어요. 일본 도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극동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군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군신이라고 불렀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필리핀과 일본에서 군정 사령관을 하고 있었으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토로 돌아가지 않은 채 12년 동안 전장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지역 일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큰 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이 메가더 장군에게 한반도에 관한 사안을 모두 위임한 상태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 발발 직전 북한이 남침할 그 징후를 판단해야 될 주체가 누구였느냐? 당연히 극동군 사령부죠. 이 역사적 사건의 1차적 책임자 중에 한 명은 메가더 사령부와 메가더 장군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동군 사령부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메가더 장군은 북한의 침략 기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작성했던 비밀 전문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전문은 1950년 5월 29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거예요. 이 문서의 내용은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전략 판단인데 미 합참에 보고하는 정기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 전략 판단을 보면 메가더 장군으로 대표되는 극동군 사령부라는 이 행위자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대의 안보 환경과 위협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 제가 주해를 조금 달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맨 위에 극비, 탑시크릿이라고 써 있고 이건 제일 중요한 비밀인데 국가의 안위가 좌우되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제1부 현재 상황을 보실까요?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일대에 중국 공군의 소련제 전투기가 배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대만 문제와 직결되는 첩보이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대만이 중국을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안이라고 하는데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때 당시는 이제 중공이죠. 자유중국이고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특히 공산 중국이 1950년 6월에 총공세를 벌여서 대만을 상륙해서 침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때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전쟁이 우리 한반도의 6.25 말고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혹은 대만이 중국을 공격해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극동군 사령부는 대만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이 총수가 누굽니까?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뒤에 건국을 선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뭡니까? 이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아시아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극동군 사령부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기존의 합참과 극동군 사령부 우발 계획을 발전시키되 중국의 대만 점령과 소련의 서태평양 지역 확장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합참 우발 계획은 바뀌어야 한다. 소련이 이 지역의 섬을 점령한다면 말라야, 필리핀, 일본을 연하는 해상 수송선이 차단당할 것이다. 이는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송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줄 것이다.
특히 대만을 소련이 장악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중남부 최전선인 홋카이도, 필리핀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자, 한번 보시죠. 메가더 사령부가 중국이 대만 침략하는 것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상 수송로가 봉쇄된다는 것이죠. 왜 봉쇄되느냐? 미국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일본까지 도달하는 이 굉장한 해상 수송선,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유일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해상 수송선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차단당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지금 이건 중국의 게임이 아니다. 소련이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련이 대만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대만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소련이 일본과 필리핀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 주변 도서를 먼저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공격이 대만으로부터 가해질 경우 오키나와의 능력은 30일 이내에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대만을 잃게 된다면 소련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완전히 공산군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지금 한반도를 맞추진 못했지만 극동군 사령부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련이 중국을 앞세워서 아시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일 이내에 육해 공고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일단 날짜는 맞춘 거예요. 이러고 나서 한 달 있다 6.25 전쟁 발발했잖아요. 그것이 꼭 한반도라는 것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지 아시아 일대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한 판단은 아니었지만 틀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1950년 6월 중순에 대만을 침공하기로 계획을 다 짜고 작전 준비를 다 하고 소련의 마지막 승인, 스탈린의 마지막 오케이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 안 했더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 긴장도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미 극동군 사령부 메가더 장군이 미 합참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참은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극동군 사령부는 지금까지 제시한 바에 근거하여 육해 공군으로부터 사태 발생 30일 이내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건의했지만 미 합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미 합참은 유럽 중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특히 극동 지역, 한반도에 대한 자원 할당 순위는 당연히 한참 떨어졌죠. 극동군 사령부의 전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 이상 축소되었어요. 3분의 1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군도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부터 전쟁 준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게 북한군이죠. 1950년 전반기에는 북한군이 뭐 했냐면 전군적으로 훈련, 편제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검열단을 전군에 보내서 검열을 하고 소련에서 온 수천 명의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켜서 비밀리에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부대 단위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전쟁을 하려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때 미국은 북한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못했어요. 첩보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첩보 수집, 분석의 과업을 맡은 수많은 예하 조직에서 북한군 심상치 않다. 이건 전쟁 준비다. 이런 보고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보고할 중간 제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제대가 보고한 정보를 종합할 만한 주체가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첩보가 밑에서 올라와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중간 제대, 그리고 그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면 이 밑에서 첩보가 위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당시에 이 서구는 말이죠. 특히 미국은 대대적인 군 감축, 정보기관의 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설적인 기관 있잖아요. 전략정보국, OSS. 이거 해체돼서 없앴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생겼느냐? 중앙정보국 CIA가 1947년에 창설이 됐죠. 그래서 이 신생 조직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다루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죠.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CIA의 중국 담당이 47명에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 중국이 워낙 넓긴 하지만 신생 조직이고 중국에 47명, 50명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 담당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CIA의 그 전체에 북한을 담당하는 인원이 2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북한 담당 2명이 한국어를 몰라.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겠지.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모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써 있다니까요. CIA 그 당시 그 정보 판단 실패 원인. 한국어 사전이 없었대요. 그리고 한글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한글 타자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올라가는 첩보는 있는데 이 첩보를 해석할 만한 중간 제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안 올라간 거예요. 북한의 남침 징후 식별 실패에 대한 그 책임 소지를 CIA에 돌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극동군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극동군 사령부는 그렇잖아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태평양, 더 나아가서 세계를 관망해야 하는 미국의 지역 사령부인 것이죠. 이 극동군 사령부는 1950년 5월 29일 이 보고서를 보고한 그날 현재 당면한 위협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련의 일본 침략, 그게 덩어리를 봤을 때 제일 큰 위험이다. 두 번째는 당장 봤을 때 중국의 대만 침략. 이 둘이 하나로 연계된 일련의 사태이고 이거 어느 것이든 지금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시아 태평양은 끝장이다. 공산화된다.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죠. 큰 그림은. 다만 문제는 극동군 사령부가 북한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 가능성조차. 낮은 우선순위로라도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봤다는 거죠. 이것은 정보 실패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기본 계획을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 4개의 계획에 대한 예비 계획을 한 2-3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우발적인 사태의 목록을 한 10개 정도 만듭니다. 군대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기본 계획, 2-3개의 예비 계획, 10개 정도의 우발 사태에 북한이 저렇게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남침을 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극동군 사령부의 정보 판단 실패죠. 여러분 켈러 부대 아시죠? 해방기에 만들어졌던 한국군으로 이루어진 대북 첩보부대. 진짜 북한 지역에 이 당시에 투입돼서 북한이 전쟁 준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했어요.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극동군 사령부 예하 정보참모부 G2에 보고를 했어요. 첩보는 충분하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나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 역시 CIA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 각 조직의 말단으로부터 첩보 데이터는 꾸준히 올라와요. 그런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 한국말 떠듬떠듬 할 수 있는 일본 군무원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이죠. 여기 뭐 당연히 한국어 사전 타작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역사학자 로버트 퍼트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극동군 사령부 내의 정보 담당 부서들은 인원과 장비가 보잘것없는 상태였으며 체계라고 할 만한 것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북한군 첩보를 보고를 못한 겁니다. 체계가 없고 보잘것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어떻습니까?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침략 징후 첩보 보고는 수천 건에 달하는데 그걸 정보로 분석, 변환, 종합하는 주체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고 하니 속담 하나 딱 떠오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거 진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역사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들 위주로 결정적 군사기록과 극비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